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고 목 뒤로 서늘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날 평소 같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서 그런지 대낮인데도 거실이 어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세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생일도 명절도 핑계대고 안 오는 애였는데 그런 애가 아무 날도 아닌 날에 갑자기 온 거죠. 무슨 일이니? 아범은 같이 안 왔니? 아, 오빠는 곧 올 거예요. 잠깐 먼저 뵙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얼떨떨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뭐랄까요? 갑자기 누가 등에다 얼음 덩어리를 얹어 놓은 기분이랄까. 그날따라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멀쩡하던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 아범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둘이 티격태격하는 걸 몇 번 보긴 했지만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오빠가 바람났어요. 그것도 저희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아실 분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니. 그럴 애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덧붙였어요. 이따 오빠 오면 어머님도 꼭 들으셔야 해요. 진실은 저 혼자 못 견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겠지요. 그 순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며느리랑 같이 있어? 응,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 엄마, 제발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가. 아무 말도 묻지 말고 빨리 나와.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아들 목소리 중 가장 다급했고 무서웠습니다. 왜?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여자, 엄마한테 무슨 일 꾸미고 있어. 지금 나도 가는 중이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와 있어. 저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순간 너무 낯설었어요. 정말로 제가 모르는 어떤 계획이 그 애 머릿속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아들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밖으로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제 말부터 들어주세요. 이건 어머님이 꼭 아셔야 할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며느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거짓인지 진심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고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다른 진실을 말하며 싸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짓과 진실, 그 사이 어딘가에 던져진 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진실은 제가 상상하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제 손목을 덥석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일단 나가. 지금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는 얼떨결에 현관 앞까지 끌려 나오듯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막아서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대화하자고 한 거야. 그만해. 너 뭘 꾸미고 있는지 나 다 알아. 경찰까지 부르려고 했던 거. 그 말에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에 경찰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엄마? 이 여자, 엄마를 상대로 신고하려고 했어. 폭력 피해자라고. 며칠 전부터 증거 모으고 있었고. 오빠, 미쳤어? 그런 거 아니야. 너 내 컴퓨터에서 몰래 저장한 영상 뭐야? 우리 집 CCTV 왜 따로 다운로드 받았어?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저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신고를 당해? 그때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제가 말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말로 상처 주신 거, 손찌검한 거
몇 번이고 참았어요. 아범이랑 살기 위해서. 저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손찌검이라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애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진정하고 들어. 이 여자, 내가 출장을 간 사이에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일부러 CCTV 일부만 잘라서 경찰에 보여주려고 했어.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가방을 던지듯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고 집안은 믿을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네 부부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감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나 바람났어, 엄마. 뭐? 근데 그게 그냥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믿었는데 결국 스스로 입으로 시인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엄마도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아빠 친구였던 분 기억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의금 내러 오셨던 그분. 선배. 응? 조한석 아저씨. 그분 딸.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사람 딸이라니. 아버지의 친구였고 장례식 때 마지막 인사를 하던 그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 딸과 내 아들이 관계를 가졌다? 엄마 미안해. 나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더라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가정을 쉽게 내팽개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 여자랑 만나면서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거짓말하고 속였니? 아니,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해야 하나. 아마 그걸 며느리도 느낀 것 같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너무 허무하고 슬펐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혼자서 장만한 음식에 웃으며 함께했던 그 애가 거짓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뭘 생각했을까. 아들은 털어놓는 걸 끝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며느리가 어제 엄마네 집 앞에 왔던 거 말한 적 있어? 어제? 아니, 오늘 처음인데. 이상하네. 어제 나한테 문자가 왔었거든. 내일 아침 어머님과 다 얘기할 거야. 당신이 감싸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게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전날 저녁, 문 밖에서 누군가 한참 서 있던 기척이 있었어요.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발자국 소리와 낯선 기운이 창틀 너머로 느껴졌던 그 시간. 혹시 며느리가 무슨 사진이나 영상 찍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아마 확실해. 나도 오늘 아침에야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을 발견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도 바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하루도 차에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몇 시간째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고 저도 주방 식탁에 앉아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숙 씨 되시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서부경찰서 형사과입니다. 따님이시죠? 양지연 씨.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연이가 무슨 사고라도. 신고 접수된 내용이 있어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양지연 씨가 정신적 학대와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적 학대요? 제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어떻게 그 아이에게 폭력을. 눈앞이 캄캄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아들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들고 통화 목록을 확인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 선 넘었네.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얘가 왜 이러는 걸까?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젠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아마 이혼 소송 유리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지.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웃는 얼굴.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던 날, 수줍게 내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게 지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결국 노트북을 들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들어봐. 노트북에는 음성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중얼거리며 통화하는 듯한 소리였죠. 응, 증거는 모았어.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다 녹음해뒀어. 솔직히 그냥 냅두면 아범은 절대 날 먼저 놔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나빠 보여야 해. 우리만 아는 얘기로는 부족하잖아. 법정에서 이기려면 어머님이 욕하거나 밀치는 영상 하나만 있어도 게임 끝이거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지연이 목소리 맞니? 응? 우리 집 CCTV랑 연동된 녹음 서버에 남아있던 파일이야. 얘가 몰래 우리 집 와서 녹음했어.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CCTV까지 이용해 거짓의 퍼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척 시어머니를 괴물로 만들고 아들은 나쁜 남편으로 만들어 원하는 걸 얻으려는 계획이었겠지요. 엄마, 일단 내일 경찰서엔 나가지 마. 내가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게. 증거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까? 괜히 또 소문나서 시끄러워지면 이젠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선은 이미 지난 것 같아.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 측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폭행, 정신적 학대, 남편의 불륜, 재산 분할 요구, 위자료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나열된 서류 안에 저도 정신적 학대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저 아들 하나 믿고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지연이 얼마 전부터 이상한 걸 준비하고 있었어. 혹시 엄마 앞으로 된 부동산이나 적금, 보험 같은 거 다 확인해 봤어? 왜? 그런 건 내가 다 혼자 관리하는데 지연이 지난달에 엄마 인감도장을 몰래 찍으려고 했었어. 우리 집 책상에서 찾는 걸 내가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혹시 유산 같은 얘기 지연이한테 한 적 있어? 아니, 그런 얘긴 해본 적도 없어.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갑자기 부엌에 들어와 말했죠. 어머님은 재산이 있으시니까 걱정 안 하시겠어요. 나이 드셔서도 혼자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지금은 너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혼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다음 목표는 제 인생 자체였던 걸까요? 그날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집에 있던 시간인데도 다시 누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소리는 곧 제 방문 앞까지 다가왔고 낯익지만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녀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그 아이.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돼요. 낮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깔린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을 열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자 문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오빠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처럼 말했는지도요. 근데 어머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문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이 모든 걸 꾸몄는지, 왜 그토록 악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하지만 그러기엔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렸고 감정이 곧 터질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보니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어요. 어머님, 사실 전혀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빠도 어머님도 저 없이도 잘 사시겠구나 싶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딜 가도 아무도 안 받아줘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녀의 말이 가늘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하나만 넘겨주시면 정말 조용히 사라질게요. 더는 오빠한테도 연락 안 하고 소송도 취하할게요. 저는 그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끝까지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계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아닌 저를 무너뜨려야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알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남 주실 거잖아요. 근데 전 지금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진 않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곧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한참이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가슴에 쌓인 분노를 마주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바란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고 그걸 얻기 위해 거짓말과 연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들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명예훼손, 협박, 자산 갈취 시도까지 의심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그날 이후 저는 법적으로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보낸 모든 내용 증명에 정식 반박을 넣었고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들도 회사 일을 잠시 쉬면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 또 무슨 일이야? 지연이 엄마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었대. 신분증 위조 흔적도 있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건 범죄잖아. 맞아. 경찰에서도 수사 시작했어. 아마 다음 주쯤엔 소환 조사 있을 거야.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족이었다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을 망치고 저까지 쓰러뜨리려 했고 결국엔 저의 인생 자체를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도 함부로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배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뭔가 계속 이상하지 않아? 그 한마디가 제 뇌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의 거짓말과 계략에만 집중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몇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뭐가? 지연이가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와서 협박처럼 말했을까? 엄마한테 집 넘기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그럴 거였으면 소송 준비를 그렇게까지 철저히 할 필요가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CCTV까지 저장해가며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초인종도 없이 혼자 찾아와 현관 앞에서 구슬리는 말투로 사정하는 건 이상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가 집에 왔을 때 CCTV가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이 떠오른 거죠. 천천히 재생되는 영상 속에는 현관 앞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아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 우리 집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은 나랑 엄마 말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수. 그랬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큰아들의 아내. 조용하고 말없는 성격이었지만 장례식 이후에도 가끔 집에 들르곤 했던 저희 집 열쇠를 여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수가 왜 혹시 지연이랑 연락한 적 있어? 없을 리가 없지. 가족 모임 때도 봤고 연락은 종종 했다고 했었어. 그 순간 아들이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엄마도 안 들었을 이야기인데 지연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 형수 언니가 나한테 그러더래. 네온, 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며 살아? 차라리 아들한테 모든 걸 넘겨받아서 네가 움직여. 시댁은 시댁이지. 널 위해서 살아주는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물론 형수와 저는 살갑지는 않아도 껄끄럽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사고로 떠난 뒤 자주 들르던 모습이 어느 순간 뚝 끊기고 연락도 서서히 멀어졌었죠. 형수가 지연이한테 무슨 말을 했던 거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부추겼던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그날 저녁 엄마 집 CCTV 서버에 외부 접속 흔적이 있었어. 설마? 맞아. 형수 IP야. 우리도 모르게 CCTV 서버에 접속해서 영상 가져간 사람. 지연이 아니라 형수였어.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거짓과 계략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형수까지 함께였다는 사실. 엄마? 형수한테 혹시 예전부터 집이나 돈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 아니, 큰아들 있을 때야 그런 이야기 자연스레 했지만 그 이후엔 그냥 아무 말 안 했지. 그 아이도 마음 정리하려고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제야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꾸며낸 듯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더 복잡하고 더 깊은 뿌리를 가진 이야기였다는 걸요. 며느리는 결국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 원룸을 구해두고 계속 감시하듯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그 사실은 아들의 지인 통해 들은 우연한 목격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피해자처럼 있지 않겠다고. 내가 무너지면 이 집안이 완전히 쓰러질 수 있다고. 그날 이후 저는 법률 상담과 함께 따로 증거 정리를 시작했고 큰며느리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박영숙이야. 무슨 일이시죠? 그냥 궁금해서. 지연이 네가 도와줬니?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그 애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몰랐겠지만요. 그 말은 인정이었습니다. 인정이자 경고였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가? 내가 가족이라는 말로 너무 많은 걸 내어줬던 건 아닌가? 내게 남은 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건 무엇인지, 이제는 싸워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애,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놓친 퍼즐 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듯한 그 말투.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형수, 겉으로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여자가 나를 중심으로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변호사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고소 사실,
형수와의 통화, CCTV 해킹 정황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형수님 쪽의 영상 유출이나 불법 접근은 정보통신법 위반이고 며느님이 어머님을 허위로 고소한 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방역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고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고소장이라는 걸 직접 손에 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정식으로 작성된 고소장이 검찰청으로 넘어갔고 그 복사본을 보면서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참고 져주고 이해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법으로라도 내 인생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무렵 며느리 측에서는 압박을 느낀 듯 연락을 다시 시도해 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서로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건 지금부터야. 그 말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증인석에 앉았고 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연약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신호를 나누는 듯 보였고 그 모습에 저는 다시금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CCTV 서버 해킹 정황, 허위 고소에 대한 증거, 그리고 지연된 내용 증명 속 자산 갈취 목적의 문구들까지.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듯 했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음성 파일이 재생될 때였습니다. 그녀가 형수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시댁재산 다 넘겨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그냥 좀 건드려주면 무너지잖아. 법정안이 조용해졌고 판사도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형수를 마주했습니다. 긴 복도 끝에서 마주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수, 네. 왜 그랬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억울했어요. 무엇이? 어머님은 늘 둘째만 챙겼잖아요. 큰애는 죽고 그 뒤로는 나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큰아들의 죽음 이후 그녀가 품고 있던 상처와 소외감이 그를 며느리와 같은 편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이유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날 무너뜨리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와 보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고 저는 그 등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란 생각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과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을 텐데. 아니다. 네가 있어서 버텼다.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내 곁에 남아있던 단 한 사람,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믿었던 아들조차 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긴장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집 안공기도 어딘가 묵직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한 곱이 넘겼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한테 아직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그 한마디에 다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지연이랑 처음 사이 안 좋아졌을 때 나도 솔직히 방황했었어.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설마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았어. 좀 친해지기도 했고, 누구? 형수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그때는 그냥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는 마음이었고, 형수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이 통했던 것도 사실이고,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모든 일의 단초는 아들 자신이 스스로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형수가 함께 나를 노릴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이미 그 둘 사이에 오갔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럼 형수가 지연이한테 접근하게 된 것도 네가 시작이었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그땐 그냥 조언 받을 데가 없어서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아들조차 이 지경이 되도록 나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 놓고 말았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땐 나도 너무 버거웠어. 결혼 생활도 무너지고 회사도 힘들고 엄마한테까지 그 말 꺼내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어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쓰려왔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야 말하는 건데,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엄마랑 이 집이랑 다 무너졌던 것들 다시 천천히 세우고 싶어. 그 말이 거짓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거짓과 비밀을 마주한 탓에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언제든 뒤틀릴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지키며 어디까지 기대며 살아야 할까? 며느리도 형수도 심지어 아들도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형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꼭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였어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술 번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진술 중 일부를 철회했고 무고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결국 그녀는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 앞에 놓인 봉투 하나가 저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봉투 안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형수 그리고 낯선 남자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엔 제 아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셋은 네 사람은 무언가 더 깊은 계획을 함께 꾸미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맞았을까요?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몇 분 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형수, 그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지인들과의 모임이라 보기엔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테이블에는 계약서처럼 보이는 종이가 놓여 있었고 아들은 손에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최근 날짜의 카페에서 찍힌 것이었고 프린트된 사진 뒤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내게 보여주기 위해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을 불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곧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야. 나도 그 자리에 오래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불러서 간 거야. 계약서 같이 생긴 저건 뭐야? 내 명의로 뭐 하나만 부탁하자고 해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설마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거니? 엄마, 나도 상황이 복잡했어. 그때는 지연이랑 싸운 직후였고 형수한테 의지하던 시기였고 엄마에 대한 건 몰랐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편이라 믿었던 아들이 그들의 손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그게 실수였든 무지였든 결과적으로는 내 공범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럼 네가 도장 찍은 건 뭐였어? 형수가 말하길 그냥 명의만 빌려달라는 거였어. 부동산 계약서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다 너 돌려주겠다고 했고 네가 그걸 믿었니? 그땐 몰랐어. 지연이랑 이혼 이야기 나올 때였고 정신이 없었어. 솔직히 형수가 엄마 재산 중 일부를 지연한테 넘기겠다고 했을 땐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조차 그들 사이에서 나를 방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나를 지키려는 마음보다 자신이 덜 상처받으려는 마음이 더 앞섰던 거겠지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내가 얼마나 큰 바보였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차가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제할 수 없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가듯 잠적했고 형수는 연락을 피했고 이제는 아들마저도 나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키우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책. 글자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구겨진 모서리에선 내 지난 삶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치니 그곳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족을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짐이 지금 나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가장 크게 배신당했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가장 외롭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보내드린 사진들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건으로 상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제 아들 명의로 넘어간 계약 관련 서류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 만약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아드님이 고의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형사조치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닌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는 모두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가 조금씩 져주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실체를 내 손으로 밝혀야겠다고 그 누구의 해명도 사과도 용서도 없이 오로지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으로 이 실타래를 끝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그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던 며느리와 형수의 행방은 생각보다 쉽게 드러났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에서 추적해준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밝혀졌고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조용하고 외진 곳,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세상과 떨어져 있기 좋은 장소였겠지요. 저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부탁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 형수, 낯선 남자, 그리고 내 아들. 그들의 표정은 밝고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웃음마저도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빌라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정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며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인터폰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누군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지연이는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도 미안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예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들었고 다 봤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멀리 갔죠? 저는 며느리와 형수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있었는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려 할 만큼의 죄를 지은 건지. 형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지연이랑 한 계획에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더라고요. 그럼 넌 뭐라도 말했어야지. 그동안 나한테 수없이 찾아왔으면서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전 그냥 두려웠어요. 아범이 날 떠나면 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어머님이 우리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 같다는 피해망상. 그리고 뭔가라도 손에 쥐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날 짓밟는 거였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형수 말대로 시댁은 내 편이 아니구나 싶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아니요,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묘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형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계약도 철회하겠습니다. 명의를 빌렸던 서류들도 다 돌려드릴게요. 이미 변호사 통해 해지 절차 들어갔어요. 그럼 이 모든 건 이제 끝나는 거니?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는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복수인지 회복인지 아직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내가 더는 그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는 것. 한참을 조용히 있던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끝났다고 믿을게. 하지만 내가 잃은 시간과 마음은 너희가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 없어. 그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구나. 형수와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햇살이 부서지듯 퍼지고 있었고 그 아래서 나는 조용히 한 시절을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고통도 아주 조용히 내 안에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영숙이라는 사람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무가 잎을 틔우고 또 떨구기를 반복하는 동안 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졌던 마음의 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법정 다툼은 모두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형수는 명의로 옮겨갔던 계약을 해지했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권리 포기 각서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며느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과는 한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속 깊은 피로와 공허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꾸준히 연락했고 때로는 집 앞에 찾아와 문 앞에 조용히 음식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게 언젠가부터 조금씩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문 앞에서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시지 않을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문을 열었고 그날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뜨다 말고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부끄러워. 그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기대기만 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막혀.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진짜 사람이야. 그 말은 제가 제게도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든 감당하며 살아낸 나 자신에게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예전의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전처럼 완전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가슴에 남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듯 한 번 깨진 믿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라디오를 틀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차를 끓이고 가끔은 옆집 아주머니와 텃밭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겪으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침묵 속에 쌓인 오해는 결국 폭풍처럼 터진다는 것. 이제는 무작정 이해해주기보다 때론 거절할 줄도 알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진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줄 아니까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모든 고통과 기억이 언젠가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미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더는 누구의 희생으로 가정을 지키려 애쓰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진실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